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지명을 정식 수락했습니다. 이제 11월 대선까지 2달여 동안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오늘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잠깐 간단한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죠. 자, 극과 극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고 진짜 진검승부가 시작이 될 텐데 우선 해리스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오늘 정식적으로 후보로 이렇게 됐는데 해리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부터 짚어볼까요, 우리?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극과 극, 진검승부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인 남성, 78세, 거기에 부동산 개발업자, 근데 억만장자. 이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력이라면 인도계, 아프리카계, 예. 비백인 여성, 검사 출신, 그리고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여성. 흑인 여성 부통령, 그리고 최초로 이제 그 비백인 여성으로서 여성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최고의 정치 측면에서 유리천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도전하는 카멀라 해리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멀라 해리스는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것처럼 최초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그러한 그 여성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검사의 이력이라든지 그 인도계, 자메이카계 어떤 그 혼혈 예. 미국인인데요. 이민자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아무래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그 엘리트 출신의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좋은 가정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큰 인물이고요. 이러한 독립적인 성향 그리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자립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법조인으로서 승승장구하면서 최초의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연방 상원의원,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 청문회에서 어떤 선거 질문을 통해 가지고 반짝 스타가 된 분이기도 하고요. 2020년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일찍 사퇴를 하고 바이든 후보의 어떤 그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부통령이 된 분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카멀라 해리스가 걸어온 것이 미국 정치사에서 최초라는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높은 유리천장인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직을 최초로 미국 역사 최초로 비백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해리스 후보의 38분간의 수락 연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우선 이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을 강조했고요. 또 정책적 목표로 중산층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대선 후보지만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적절한 출마의 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향점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산층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장해 온 바이든노믹스, 중산층 재건, 확대 강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튼튼하게 했다. 공화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그런 경제 모델은 더 이상 미국 그 경제를 위해서 미국 사회를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신자유주의 모델에 기반한 경제 모델은 오래된 것이다. 이제는 어떤 중산층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고 어떤 경제 번영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경제적 평등과 어떤 복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공화당과 차별화되는 그런 경제 모델을 내세웠던 게 바이든노믹스고요. 그거의 세 가지 축이 투자, 교육, 경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투자를 이끌어내 가지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첨단 제조 기술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미국의 노동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양질의 재취업 교육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라든지 어떤 그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갈 수 있도록 반독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그 독과점을 막겠다는 이러한 걸 통해서 공정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계승한 게 카멀라 노믹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서민 중심, 중산 중심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모델과 차별화시키고 트럼프 전 대통령 과거로 낙인 찍으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미래,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는 고령 리스크로 바이든 대통령이 더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는 해리스 때 트럼프가 되니까 20살 정도 차이로 트럼프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리스가 들어와서 이제 그 고령 리스크에 대해서 역공을 하는 거예요. 희망과 미래. 이걸 강조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강점을 부각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이든노믹스를 계승한 어떤 측면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오늘 직접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하기도 했잖아요. 이 대북에 대한 것도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공개된 민주당 정강 정책을 보면 예. 이거는 거기에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종안이 정강정책 최종안이 해리스 후보로 교체되기 전에 완성이 된 거고 그냥 해리스 후보로 변경하지 않고 해리스 후보의 특색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걸 보면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스란히 계승하겠다. 해리스 후보 개선하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 기조도 말씀드린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계승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 그 북미 관계를 갖다 개선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북한이 어떤 그 비핵화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화에 나와야지만 실무진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성과가 있을 때 정상들이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4년 동안에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원칙을 해리스 부통령이 개정을 하는 거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인권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정은이라는 폭군과는 자신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쇼하게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북한의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략적 인내 3.0, 즉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개선해 가지고 북한이 먼저 선대적으로 비핵화에 있어서 어떤 그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지금처럼 한국, 일본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대북 북한 문제를 관리하겠다. 대응에 집중하겠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극과 극이라는 게 딱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게 지낼 거다라고 말을 했지요.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을 관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김정은하고도 잘 지내고 시진핑하고도 잘 지내고 푸틴하고 잘 지내고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은 외교적으로 바이든보다 훨씬 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쟁이라든지 반목을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전화 한 통만 하면 어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근간에는 다 그런 지도자가 잘 지내고 있다. 자기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교적으로 훨씬 더 능수능란한 인물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친분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때 과거를 보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3번 조우했습니다. 이 현직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져준 건 역사상 최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미국 초강대국의 현직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상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준 것처럼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북한 핵도 관리하는 이러한 그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미 간의 정상 외교가 재개되면서 예. 북한의 비핵화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미 간의 어떤 그 정상 간의 회동을 통해서 즉 어떤 그 연락을 주고받고 친서를 주고받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 관계가 좀 해동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든 행정부 4년과는 좀 확연히 다른 북미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 관계를 저희가 교수께 여쭤보는 것은 결국 우리와 맞닿고 있는 북한이고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의 대북관도 어느 정도 뭐 수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관은 명확하거든요. 예. 물론 통일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통한 평화, 막강한 강력한 대북 확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겠다. 예. 이를 위해서 일본과 미국과 협력을 중대해 나가겠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담대한 구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어떤 비핵화에 있어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면 어떤 남북 간에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미 관계에서 먼저 물꼬를 터준다면 예. 그러면 담대한 구상에 토대를 해서 남북 간에도 뭔가 좀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은 그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미국과 어떠한 협상을 나누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해리스는 이 동맹 개념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들로부터 오랫동안 이용당했다, 공짜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해리스 후보는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굳건하게 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입장 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동맹 문제는 한미 관계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한미 관계는 공고히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국한테 중국 견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 관계는 공고하게 협력은 강화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맹을 운영하는 그런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동맹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기여, 어떤 재정적인 기여를 더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그 동맹을 자체를 갖다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미국에 비해서 동맹국들이 재정적 기여를 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맹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받아내겠다. 그래서 돈돈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있어서의 측면인 거고 전반적인 한미 관계는 큰 틀에서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계승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보여줬던 한미 관계, 동맹 간의 어떤 끈끈한 보편적인 가치, 민주 동맹 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관계가 강화됐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더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는 한국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보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 것 지금으로부터 한 5, 60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생각해보면 TV 토론이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상황이 온 건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지지세가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민주당 경선의 어떤 공식 절차에 따라서 출마를 해서 90%가 넘는 대의원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사실상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남은 것은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추대되고 그러니까요. 해리스 후보가 했던 것처럼 I accept the nomination 요 말만 하면 되는 게 그것만 남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퇴라는 압박이 커지면서 이제 거의 쫓기듯이 물론 이제 공간을 마련해줘서 자신 사퇴하는 어떤 모양새를 취했습니다만 그런 미국 역사상 정치사상 초유의 사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기 전에 사실 해리스 부통령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해리스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과연 해리스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모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해준 것도 하나의 어떤 긍정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해리스 캠프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단독 후보로 추대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잘했고 그리고 그 추대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적 작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해리스가 부각되고 전당대회 끝나서 공식 후보로 추대될 때까지 뭔가 민주당 내에서 뭔가 이견이 나거나 뭔가 마찰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찌르기 위해서 해리스 후보 밑으로 결집하는 강한 열망이 작동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캠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민주당 내 어떤 그 단합을 이끌어낸 그런 정치적 작업도 유효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의 의상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해리스 후보 전당대회 첫날에는 황갈색 의상을 입었었고요. 그리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짙은 남색의 정장 바지를 입었는데 이 의상에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이슈는 이슈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후보가 입은 옷 의상까지 하나까지도. 예, 예.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이제 황갈색을 입었을 때 전통적인 대통령 의상이 아니다, 후보 의상이 예. 아니다 이러면서 오바마가 예전에 그 뭐 논란에 있었던 그러한 대통령의 의상이 아닌 것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비백인 여성으로서 어떤 그 미국 주류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어떤 의상이라든지 이미지와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저항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마지막 날에 입고 나온 짙은 남색의 뭐 파워수트라고 하는 예. 그런 그 정장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민주당의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직선을 강조한 재킷, 바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이 느껴지고요. 거기에다가 여성스러운 어떤 그 블라우스를 매치해가지고 예. 어떤 그 미묘한 조화를 이뤄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성의 파워를 보여주는 이러한 의상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짙은 남색이 보여주는 평온함, 차분함, 뭐 성찰 이런 분위 그리고 민주당의 색깔과 어울리면서 어떤 권위와 지성, 민주당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카밀라 해리스라는 비백인 여성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일거수일투족 의상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 나누는 이 이슈 태그 자체가 지금 극과 극 진검승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유색 진보, 백인 보수 얘기도 했고 미래를 강조하는 해리스, 뭐 그 차이도 얘기했는데 뭐 중동이라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에 대한 두 후보 간의 의견 차이는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타깝지만 미국 유권자에게는 잊혀진 전쟁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화되면서 미국 언론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에 그 러시아의 남부 접경 지역인 러시아의 쿠르스크를 그 기습 침공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트럼프가 재선되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만약에 예.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집권에 성공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호언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쨌든 그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일단 교전을 중지하라고 또 푸틴과 젤렌스키에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 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더 버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푸틴과 러시아와 함께 어떤 정전협정, 어떤 종전협정을 위한 그런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 우크라이나로서는 불리한 상황을 인정하고서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락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 천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지원,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토대로 해서 나토 동맹들이 이제 그 미국의 리더십 밑에 모여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숨 돌리고 이제 그 진영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러시아에게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트럼프나 어떤 그 해리스나 모두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가지고서 하마스를 공격한 권리, 근데 국민을 지킨 권리가 있다는 건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동 정책을 미국이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동맹이고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국내적으로 또 유태인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파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즉 가자 지구의 어떤 팔레스타인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존엄성 어떤 이런 부분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이제 그 전쟁이 좀 이렇게 멈춰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책임 있는 그런 공격을 해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 또 반면에 그 어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의 인권이나 어떤 그 사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의 연설 내내 실시간으로 SNS에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연설 동안 무려 50여 개가 넘는 글을 올리면서 실시간 방어전을 펼쳤는데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활동이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선거출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때 전반부 연설에서 통합을 외치면서 이게 트럼프가 맞나? 뭐 이렇게 저희가 고개를 갸우뚱했던 후반부에는 좀 다시 이제 공세를 펼치면서 예, 트럼프가 돌아오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해리스로 바뀌면서 모든 언론의 관심이 해리스 후보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으니까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 해리스 후보를 갖다가 급진적인 진보주의자,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를 낙인 찍으면서 색깔론도 펼칠 수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해리스의 공동 책임을 부각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총체적인 어떤 공격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여건을 좀 극복하고 어떤 언론의 관심을 자기에 돌아오게 해서 지지율에 있어서도 반등을 노리려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세는 앞으로 더 거세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직접적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이제 다음 달 10일이죠. ABC 방송사 주간에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하는 것도 많이 봤고 실제로 집권에 한 적도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이 토론이나 스피치, 정책,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서 양자 대결을 보여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후보 수락 연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프롬프터 앞에 보는 원고 없이 제대로 앞에 화면을 보고 청중들을 대상으로 감동 있는 설득력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어제 마지막 날 보여줬던 후보 수락 연설은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오바마라든지 민주당 연설 잘하시는 분들, 미셸 오바마라든지 이분들보다 힘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연설 후반부로 가면서 힘도 좀 생기고 여유를 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선방했다. 메시지도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문 9월 10일에 TV 토론은 이거는 트럼프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처럼 해리스를 검증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가 얼마만큼 트럼프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맞이해서 당당하고 강인하게 어떤 공세에 대응하고 공격을 해낼 수 있느냐. 토론할 때 트럼프가 또 엄청 공격하는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굉장히 집요하고 공격을 잘하는 분이고 2016년 생각해 보시면 힐러리 클린턴 뒤에 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룰은 그런 포맷은 아니겠습니다만 연설하는 뒤에 막 서가지고 위협하고 말 끊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람은 토론 경험도 많고 어떤 셀럽으로서 또 TV 쇼를 진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TV 언론의 생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해리스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잘할 것이냐. 이와 더불어서 어떤 미국의 미래 버전을 얼마나 간결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설득력 있게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기대를 충족한다면 이렇다면 해리스의
또 대선 후보로서의 그 어떤 그 등장은 성공적일 것이고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많은 그런 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대선 레이스 앞으로 2달 정도 이어질 텐데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